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로 보이며 연방 요원들이 항공기 내부까지 들어가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 단속 상황에 정통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미국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욕 JFK 공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수속 절차를 진행 중이던 한국 국적의 남성이 플로리다인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데 이어 또다시 한국 국적자가 국내선에 체포된 것입니다. 한편 애틀랜타 공항에서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단속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존 필립스는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델타 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던 중 IC 요원 3명에게 제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립스는 교통안전청 보안검색을 마치고 항공사 직원 안내에 따라 탑승교로 들어갔다가 전술 장비를 착용한 IC 요원들과 마주쳤으며 요원들은 그를 벽에 밀어붙인 뒤 수갑을 채우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었습니다. 다행히 시민권자인 필립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풀어줬습니다. 요원들은 영국 출신으로 필립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남성을 찾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C는 성명을 통해 수사단서와 확보된 신원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단속을 진행하던 중 공항에서 한 남성을 잠시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인 결과 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즉시 풀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검찰이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영주권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위장결혼을 주선했으며 현역 미군 병사와의 결혼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 이상의 위장결혼을 주선했다고 합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어제 공개한 21쪽 분량의 기소장에 따르면 켄터키주에 있는 미 육군 기지에 주둔했던 군인 약 11명이 2023년 5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중국인과 위장 결혼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6명의 군인은 위장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 뉴욕시를 찾았습니다. 커플들은 뉴욕시청에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기 직전 처음 만났으며 같은 날 인근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례, 웨딩 의상, 사진작가, 하객 섭외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통 중국 홀예복으로 갈아입고 친구와 친척들을 초대해 마치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사기 결혼 조직은 뉴욕,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바누아투와 중국에서도 위장결혼 알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위장결혼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알선 조직은 조작된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민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뷰 전 커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이혼까지 알선했습니다. 위장결혼에 참여한 미국인은 단계별로 최대 3만 달러를 받았으며 모집책들은 한 명당 최대 5천 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 조직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천여 건의 위장 결혼을 주선했으며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외국인 17만 5천 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범죄 행위에 연루됐지만 원정 출산 의혹을 받는 100여 명과 지난해 암살된 보수 정치운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했던 이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외국인 17만 5천 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국무부는 주장을 했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도 상당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정 출산 의혹을 받는 100여 명의 부모들과 커크 암살을 옹호했던 외국인 등도 포함됐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른바 출산관광 부모 100여 명의 비자가 한꺼번에 취소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커크 암살을 옹호했던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 중엔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인물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희망하고 자신을 미국의 적이라고 표현한 한 쿠웨이트 국적자 역시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조사하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전기 충격 장갑을 새로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장갑은 피부를 만지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됐으며 현재 일부 교도소와 경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CT-G5 글로벌을 최대 2천만 달러어치 구매할 계획이란 내용이 담긴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손에 끼울 수 있는 장갑 형태로 만들어진 CT-G5는 전원을 켠 뒤에 제압 대상자의 피부를 직접 만지면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됐으며 미국 내 일부 교도소와 경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사 컴플라이언트 테크놀로지스 측은 일반적으로 3초 이내에 대상자를 순응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며 화상 자국 또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장비는 고문이나 처벌 용도로 쓰여선 안 되며 노인이나 어린아이, 임산부, 중증 장애인들에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C가 전기 충격 장비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IC 요원들이 해당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이제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HS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한 한인 후보가 예비선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앞서 나갔지만 선거 막판 급진적 과거 발언이 공개되면서 반대표가 결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주하원 의원이 초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홍 후보는 개표 추정치 99% 기준 31만 37표, 득표율 39.4%로 31만 3,348표를 득표한 데이비드 크롤리 후보에게 졌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0.4%포인트, 3,311표입니다. 홍 후보는 선거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격차로 선두를 달리면서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그러나 현직 주지사의 지지를 받은 크롤리가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1988년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급진적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주의자 회원으로 이번 경선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홍 후보는 보육 지원 확대와 의료 지원, 신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등을 내세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과거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했던 발언과 추수감사절을 둘러싼 SNS 게시물이 선거 막판에 논란이 됐습니다. 홍 후보는 2020년 당시 추수감사절을 취소하라고 주장하며 이 명절이 식민주의를 미화하고 미국 원주민이 겪은 고통을 가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이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날인 동시에 일부 주민에겐 매우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의원의 패배는 민주당 내 진보, 민주사회주의 진영에는 뼈아픈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 후보에게 승리한 크롤리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습니다. 위스콘신은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승패가 근소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양당의 본선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멕시코와 접경한 남서부 국경에 약 1,200마일 길이의 추가 장벽 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 구역에 장벽이 서 있지만 빈 곳을 메우고 이중으로 보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세관국경보호청 자료를 인용해 국경을 맞댄 4개 주 전역에서 국경 장벽 건설이 시작됐다며 모든 계획을 합치면 새로 지어지는 1, 2차 장벽은 최소 1,200마일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행정부 시기 국경 정비 사업을 통해 약 45마일 길이의 장벽을 완공했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 울타리 구조물을 보강 교체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의회에서 국경장벽 건설 전용 예산 약 470억 달러를 정식으로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CBP에 따르면 이날 기준 330억 달러 규모 건설 예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경선의 18에서 30피트 높이 철제 울타리인 1차 장벽의 빈 구간을 메워 총 길이를 약 2배로 늘리고 국경과 다소 거리가 있는 후방 지역에 추가로 2차 장벽을 세울 계획입니다.
장벽이 있는 구간엔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텍사스 남부를 흐르는 리오그란데 강에는 대형 부표를 고정 설치해 강을 통한 월경을 막을 계획입니다. CBP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23만 7,538명으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NYT는 불법 월경이 최근 급감했는데도 국경장벽 건설이 다시 본격화됐다며 비판론자들은 월경 건수가 매우 낮아 추가 장벽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폐증을 낮추겠다며 아동 백신 접종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 일부만 맞아도 건강하다고 주장했지만 의료계는 감염병 노출, 접종률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동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의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코로나19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고 있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처럼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린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후 1년 차에는 백신을 모두 같은 날에 접종하는 대신 5번에 걸쳐 별도의 방문을 통해 접종을 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이 주입되는데 한 번 방문할 때 그 양의 20%만 투여하고 방문 사이에 시간을 둬 신체가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의료계와 과학계에선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릴 경우 아동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축소하면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그 결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디덕터블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늘면서 진료나 수술 전 병원비 일부를 미리 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급률은 떨어졌습니다. 의료기관 경영 컨설팅 업체 코디악 솔루션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병원들이 진료 전이나 진료 시점에 거둔 선결제액은 전체 환자가 낸 금액의 24.82%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74%보다 2.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진료 전에 수천 달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CBS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 사는 토머스 조다니는 뇌신경외과 진료를 위해 애리조나주 메이오 클리닉을 찾았다가 $5,000의 예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그의 보험이 네트워크 밖이란 이유로 셀프페이 환자로 분류했고 그가 납부를 거부하자 진료는 취소됐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웹사이트에 네트워크 밖 보험이나 보험 적용이 거부된 진료 등에 대해 진료 전에 예치금을 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디슨과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 등도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결제 확대 배경엔 커지는 환자 부담이 있습니다. 올해 오바마케어 평균 디덕터블은 $3,786로 전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병원들이 미리 받는 돈은 늘었지만 정작 전체 진료비 수급률은 떨어졌습니다. 코디악에 따르면 보험 처리 후 환자가 내야 할 금액 가운데 병원이 실제로 받은 비율은 지난해 1분기 30.59%에서 올해 30.07%로 하락했습니다. 높은 디덕터블과 복잡한 비용 분담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료 전에 병원비를 요구받을 경우 청구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하고 실제 진료비보다 많이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